안녕하십니까. 인사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NCS 기업 활용 컨설팅 교육 과정을 함께하게 될 엑스퍼트 컨설팅의 구병모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벌이고 있는 NCS 기반 사업들에 꾸준히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 NCS에 대한 이해를 넓혀드리고 기업 현장에 산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NCS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제가 알고 있는 NCS의 특징, 특히 강점과 차별점들,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NCS 활용 사례들을 인사 담당자분들께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기본 과정으로 NCS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 NCS에 대한 이해를 돕는 NCS의 구성과 NCS 활용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NCS 기반의 직무기술서 작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NQF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 말,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저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업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자국 산업 생태계 내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만일에 패배한다면 그 결과가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혹은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는요. 자국의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기업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QF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QF는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국가 역량 체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은요, 노동시장에 산업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제도, 직업훈련제도에서부터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을 육성하고 또 자격을 부여하고 또 이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을 해야 되는 과정까지 자, 전반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국가가 나서서 역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도구가 필요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NCS라고 하는 이 개념은 NQF라고 하는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이는 수단이자 방법이자 도구이자 접근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 되는 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좀 필요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20세기 말에 NQF라고 하는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념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미 그 즈음에 저희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많은 산업 국가들이 이러한 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지만 영국에서는 NOS라는 개념을, 그리고 호주에서는 NRT, 캐나다에서는 NOC,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러한 표준들을 개발해내고 활용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오넷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러한 정보들을 장착해 미국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또 많은 국가 부처에서 교육 훈련 자격 제도와 관련돼서 NCS를 기반으로 규정을 개편하고 운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업은 직무 능력 중심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무 능력 표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금 전 제가 NQF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자 도구가 되는 것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NCS는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그러니까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의와 관련돼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런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는 시간을 처음 서두에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NCS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첫 번째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NCS라는 용어가 저희들에게 다가온 것은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2015년도 이후에 NCS의 활용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용어를 접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 NCS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와서 우리 앞에 놓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급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어떨까요? 좀 부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NCS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졌고, 자, 이런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현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들도 1999년 국무조정실에서요, 자격제도와 관련된 규제들 개혁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즈음은 저희들이 IMF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2002년도에 와서 노사정 협의로 자, 우리도 이제 표준을 만들어 보자. 다른 산업 국가들처럼 표준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부터 시작된 작업들이 꾸준히 이어오던 중 2015년도 즈음에 와서요. 자, 어느 정도의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와 자, 이것들을 활용 확산하고자 하는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만 보더라도요. NCS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예, 지난 20세기 말부터 준비되어져서 최근에 공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떻다? 예, 급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져 왔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이것들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은 부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주 우수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NCS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오해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NCS의 정의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국가가 체계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 좀 현실 반영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NCS에서 제공된 것도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가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 기억나세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체계화된 것이 NCS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관제 사업의 결과물들이 갖고 있었던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NCS는 초기 개발 과정부터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이런 목표에 따라서요, 실제로 NCS에 담겨진 정보들은 학교에 계시는 이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체계화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왔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론 전문가 이외에 현장에서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요, 제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예시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어떤 특정 직무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열람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열람하려고 하는 그 정보를요, 쭉 넘겨가다 보면 말미에 이러한 정보들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했었던 개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개발자들의 이름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 계시는 교수들 위주가 아니라 각 기업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달성한 이 마스터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국가주도의 사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현장 반영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점을 강조해 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직업교육 훈련 혹은 자격들이 산업 현장의 인재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직업교육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격을 취득했어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해서 경력 개발을 이루어 국가의 어떤 인적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NCS를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산업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직무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직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떤 능력들을 개발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인재 양성 지침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NCS다.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NCS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는 오해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와서 정권의 국정과제로 이 NCS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다 보니 이 NCS가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정권 하에서만 운영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었던 NCS의 정의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자격기본법 제2조에 의거해서 국가가 체계화한 결과가 NCS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NCS는 어떤 특정 정권의 국정과제로서 활용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를 위해서 교육훈련, 자격,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꾸준히 활용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적자원 운영이라고 하는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훈련, 산업 현장의 자격제도, 그리고 경력 개발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영역에 기반이 되어질 NCS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어 기억나세요? NQF, 국가 역량 체계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용어인데요. 자, 국가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국가가 관리해주는 산업 생태계 안에 들어져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있어서 이런 국가가 나아가려고 하는 정책적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실 많은 지원을 얻어내거나 이런 흐름에 편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CS는 일시적으로 특정 정권의 국정 과제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국가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커다란 빅픽처에 의해서 이 NCS는 운영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들은 직무 현장에서 이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무 내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직무 요건들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인사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법령, 규정들에 의거하여서 이 NCS를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앞으로는 더 많이 요구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타난 NCS의 활용 유형을 보면요. 채용과 재직자 훈련, 그리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배치와 승진, 그리고 개인들의 경력 개발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한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활용 유형을 전부 다뤄볼 수는 없지만 몇몇 활용 유형들에 대해서 NCS를 어떻게 활용하고 접목시키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오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NCS를 제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표준이 주는 어감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즉 표준이 갖고 있는 다른 뜻이 일반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산업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에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차별화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표준을 사용하면 어떻다? 다시 평균으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었던 NCS에 대한 정의, 바로 그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결과물이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업 현장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들을 일반화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체계화가 됐다? 수준별로 체계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자, 고난이도부터 저난이도 혹은 고숙련이 필요한 내용부터 저숙련도가 필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수준별로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그 내용을 사용을 해 자신들의 현재 직무 관리 수준을 고도화시키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기업에 계신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표준이라는 의미 때문에 평균으로 회귀한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그 직무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직무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NCS가 주는 차별점이면서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예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그 예시를 해드리는 장면에서 자, NCS를 이용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업무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NCS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은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무가 전문가분들에 따르면요, 뭐 15,000개, 2만 개,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들에 대한 이 표준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처럼 이 정보들을 어떤 특정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한 15,000개의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현재, 2020년 현재, NCS에서는 총 1,022개의 직무들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분류 체계에서 세분류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이 세분류가 저희들이 보통 직무라고 부르는 단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022개의 직무들을 정리해 놓고 보니 직무들 간의 교집합,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모아서 범주화를 한 것이 소분류입니다. 작년 2020년 현재 257개의 소분류가 구축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된 소분류들을 다시 또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 다시 범주화가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중분류라는 분류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분류를 다시 모아서 대분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대분류 24개 밑에 중분류, 소분류를 거쳐 총 1,022개의 세분류가 구축되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직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대중소세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따라서 세분류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중소세라고 하는 이 분류 체계를 따라서 우리가 제공받고 싶어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꺼내 보시겠습니까? 자, 핸드폰을 꺼내셨다면요, 평상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이용하시게 되는 웹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보를 찾는데 굉장히 이걸 많이 쓰지, 구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나는 국산을 애용해, 네이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웹 브라우저들이 있죠. 자, 정보를 탐색할 때 쓰시는 웹 브라우저를 여셔서요, 자, 검색창에다가 NCS라고 한번 키워드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아마 NCS와 관련된 정보들이 쭉 올라올 텐데요. 그 정보들 중에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주소가 있을 겁니다. 바로 ncs.go.kr이라고 되어져 있는 정보예요. 자, 이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ncs.go.kr이라고 하는 정보를 찾으셨다면요. 자, 그러면 ncs.go.kr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ncs.go.kr 사이트를 손으로 터치만 하셔도 아마 화면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미지 창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이미지 창이 바로 뭐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신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확인하신 이 이미지 창을요, 자, 위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올려서, 자, 액정 화면의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의 하단에 보면 바로 이렇게 PC 버전 바로가기라고 하는, 요 메뉴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PC 버전 바로가기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저희들이 평상시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을 때, 그리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열어보게 되는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작업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작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두 개의 어떤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인사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인사적인 과업과 관련돼서 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PC 버전으로 이 홈페이지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C 버전 바로가기라고 하는 메뉴를 지금 한번 손으로 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확인이 되셨나요? 자, 조금 전에 PC 버전 바로가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으로 이동이 잘 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요,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PC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홈페이지,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지금 접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작업 과정을 함께 따라오시면서요,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함께 지금부터 체험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하단으로 옮겨 볼까요? 자, 화면 하단으로 옮기게 되면,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되어서 분야별 검색이 가능한 이런 메뉴 창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련번호가 붙어 있죠. 1, 2, 3, 4, 5, 6, 7, 최종 24번까지 숫자가 확인되실 겁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NCS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분류체계 중 대분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분류를 이용을 해서요. 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거쳐 특정 직무의 정보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한번 탐색해 볼까요? 저희들이 구직자분들을 만나 뵈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직무가 기획을 하는 업무, 이 기획을 하는 직무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기업에 이미 입직하셔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뵈는 자리에서도요, 앞으로 어느 쪽으로 경력을 개발해 보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이 기획이라는 직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구직자도 그리고 재직자도 선호하는 이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를 지금부터 한번, 자, 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따라가면서 세분류까지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대분류 1번부터 24번 중에요. 자, 기획이라는 업무가 어디 들어있을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실 거예요. 경영회계 사무라고 하는 주로 이 스텝 기능 이 안에 들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예측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2번 경영회계 사무라고 하는 대분류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화면이 전환되실 겁니다. 자, 중분류가 발생돼 있죠. 경영회계사무라고 하는 대분류 밑에 위치하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중분류 4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기획이라는 직무를 탐색을 해보시는 중이시죠? 그러면 중분류 1, 2, 3, 4 중 우리는 기획사무라고 되어져 있는 중분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분류 밑에 위치하고 있는 소분류 3개의 내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기획이라는 직무를 찾기 위해 소분류의 경영기획을 한 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분류의 경영기획과 경영평가라고 하는 2개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위는 NCS의 분류체계 중에서 대중, 소, 세에서 세분류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찾는 기획 업무가 바로 이 세분류에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 경영기획과 경영평가, 예, 맞습니다. 바로 이 경영기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세분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NC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져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경영기획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자, 이 화면에서 지금 저의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
자, 미리 보기라는 이미지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미리 보기라는 이미지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은 레포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활성화시켜 놓은 레포트가 총 191페이지로 확인이 됩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획이라는 직무를 소개하기 위해서 총 191페이지의 레포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레포트를 만일의 경우에 인사 담당자가 내려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보를 어떻게든 PC에 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의 마우스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상단에 좌측으로 이동을 하시면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익숙한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이미지가 이 정보를 찾으신 분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파일 형태로 내려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저장을 하실 때 PDF 형태로 내리실 수도 있고요. 엑셀 형태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아래 한글,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191페이지의 파일을 저장해 놓고 이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열람하시면서 다양한 목적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요, 기획이라는 직무에 관련된 직무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탐색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착안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NCS에 대한 정의를 읽어드릴 때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결과가 NCS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경영회계 사무라는 대분류 직구 밑에 있는 이 기획 업무를 탐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경영회계 사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서는 기획이라는 업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기획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마케팅 영역이 아닐까요? 실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냥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기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마케팅 분야에서도 기획이라고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NCS가 일반화된 내용만 제공을 한다면 기획이라는 직무에 대한 정보는 조금 전에 저희가 탐색했었던 경영기획으로 끝나야 될 거예요. 자, 저와 함께 과연 그러한지 지금부터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마케팅 영역에서도 기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을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분류 기획 사무 밑에 소분류가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소분류 중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분류의 마케팅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실까요? 자, 소분류의 마케팅을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 세 분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내용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 기획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 분야의 기획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NCS에서 정의. 자,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결과가 NCS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NCS는 표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시해 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일반화가 아니라 산업 부문별로 영역 특수성을 가진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즉 경영 일반의 기획을 정의한 내용이 있고 마케팅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을 정의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혹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들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중소세라는 분류 체계를 찾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자신이 찾고 있는 그 정보에 꼭 맞는 정보를 탐색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획이라는 업무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획사무, 경영회계 사무의 대분류 밑에 있는 경영기획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일까요? 자,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상황에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바로 공연 분야에서 기획이 이루어진다. 공연기획이라고 하는 분야를 굉장히 자주 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무엇? NCS에서 바로 그 분야의 기획이라고 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 영역 특성을 가진 정보들을 실제 제공하고 있는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이라고 하는 24개 대분류 중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이라고 하는 대분류를 선택을 해 중분류 문화예술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4개의 소분류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의 소분류를 선택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4개의 영역이 확인이 됩니다. 즉 여기서 문화예술 기획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 공연 분야,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이 어떤 내용들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바로 탐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시 드렸던 것처럼 어떨까요? NCS는 일반화된 내용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NCS는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직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안할 수 있죠. 이런 점을 착안해 볼 수 있죠. 많은 기업들이요, 자신의 직무를 고도화시키고 싶어 해요. 자신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무를 차별화시키고 싶어요. 어떤 기업에 기획이라는 직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이라는 직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고도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NCS를 이용하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이라는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들을 전부 다 내린다라는 겁니다. 경영기획, 마케팅 전략기획, 문화예술기획이라고 하는 분야의 정보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정보들을 만일에 통합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통합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정리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획 업무를 훨씬 더 고도화된 차별화된 내용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NCS가 갖고 있는 강점이며 차별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NCS 세 분류에서 저희가 선택한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게 되는지 한번 그 구성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세 분류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크게 3가지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 분석, 직무 표준 정보, 그리고 활용 패키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환경 분석은 현재 저희가 찾은 이 직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쉬울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롭게 창업이 된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나이를 먹듯 발달 단계를 거쳐요. 조직의 생애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무들도 그 직무가
태생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 단계를 겪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어떤 직무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직무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즉 이 발달 단계에 어느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발달 단계에 맞게끔 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NCS 세분류에서는요, 이러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환경 분석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표준 정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탐색한 이 직무가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들은, 구성원들은 어떤 요건이 필요해지는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바로 이 직무 표준 정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활용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인사적인 업무에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생 경력 개발 경로라든가 채용이나 배치나 승진에 쓰이는 도구, 그리고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직무 기술서, 그리고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자, 이와 같은 도구들이 활용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경분석, 직무표준정보 활용 패키지라고 하는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분석을 보면은요, 현재 이 직무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즉, 현재 산업 현장에서 이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이며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 능력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여타의 비슷한 다른 직무들과 비교를 해서 이 직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도화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력 배출 현황과 관련돼서는요, 이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이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교육훈련 현황 분석에서는요, 실제 이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육 경험을 가지고 실제 노동시장에 배출되게 되는지, 실제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현황과 각 기관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인력 수급을 위해서 어떤 곳에서 이 유인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이 교육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지 자격 현황 분석을, 국내 자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환경 분석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세요? NQF, NCS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이외에 저희와 함께 경쟁하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 프레임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환경 분석에는 자, 우리와 같이 이러한 표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직무 표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직무 표준 정보는 실제로 이 직무가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무의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과 이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기업 활용 컨설팅과 관련돼서 이 직무 표준 정보의 하위 요소,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두셨다가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관리해 주신다면 이 컨설팅 산출물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직무 표준 정보의 구성 요소로서 능력 단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지금 업무하는 중이야, 나 일하는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자,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능력 단위입니다. 어떤 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일한 과업만을 수행하지는 않죠. 여러 개의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 단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직무 밑에는 적게는 8개 내외에서 많게는 12개 정도의 능력 단위가 등장을 해요. 즉 달리 얘기하면 어떤 특정 직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8개에서 12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능력 단위 밑에는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하는 내용이 제공이 됩니다. 이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단위가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업무 과업이라고 하면 이 능력 단위 요소는 그 업무가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업무 활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능력 단위 요소, 업무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꼭 관찰되어야 할 중요한 이 행동들이 있겠죠. 바로 이 행동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수행 준거라는 내용입니다. 즉, 실제로 어떤 직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규명한 능력 단위가 제시되고 그 능력 단위가 어떻게 수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능력 단위 요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능력 단위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수행 준거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에게 무언가 갖추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재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NCS에서는요,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별로 실제로 요구되는 수행 준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과 어떤 태도가 필요해지게 되는지를 구체화해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S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자, 이러한 직무를 설명하는 내용 이외에 이 각각의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수행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한해주는 적용 범위라는 정보가 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레나를 분장한다라고 했을 때, 역할을 규명한다라고 했을 때 종종 나의 이 역할이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놓은 것이 적용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기업 내에서 수행을 평가를 해요. 자, 그런데 그 평가를 할 때 만일의 경우에 이 적용 범위가 없다면 평가하려는 실제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나 책임을 넘어선 부분까지도 평가 영역에 반영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내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적용 범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제공되어야 될, 준비되어야 될 작업 상황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료나 서류나 장비나 도구나 재료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지원되고 구비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를 해 특정 직무 내에 업무를 평가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 지침도 아울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 지침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특정 직무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요. 아울러 만일에 채용 장면에서 이러한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면 이 평가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채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구성 요소를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포트 안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에서 자, 직무 정보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다면 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미리 보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자, 이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제가 미리 열어놓았었는데요. 이와 같은 레포트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레포트에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 보시다 보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능력 단위별 세부 내용에 대한 직무 표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의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도착한 바로 이 능력 단위에 대해서 자, 이 능력 단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의 내용이 보이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능력 단위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는 능력 단위 요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는요. 자,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되는지 관찰 가능한 이것들이 수행될 때 관찰이 되는 행동들이 정리가 되어 수행 준거로 제시되고요. 이 능력 단위 요소와 수행 준거는 개인의 내재된 무언가가 있어야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 기술, 태도라는 것을 규명을 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어지는 내용들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적용 범위와 작업 상황입니다. 실제 능력 단위가 수행될 때 그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아야 되는지를 규명한 내용이 적용 범위가 되겠고요. 이 능력 단위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될 작업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능력 단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료들 그리고 서류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예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장비와 도구 그리고 재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평가 지침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능력 단위를 평가하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하여 이 능력 단위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이 능력 단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평가 시 평가자들이 어떤 점에 착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규명되어져 있어서 권고되고 있어서 평가 시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능력 단위 요소에는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슬라이드 안에서 분명히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었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바로 이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여드리기 위해 생략을 했었습니다. 자, 각각의 능력 단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세 분류를 직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직무 밑에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능력 단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8개에서 한 12개 정도가 예시되어지는데요. 이 각각의 능력 단위들에는요.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 공통 역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CS에서는요, 이 직업기초 능력을 총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이요, 이러한 NCS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각각의 능력 단위들마다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을 분석을 해보니 실제 직업기초 능력은 총 10개지만 각각의 능력 단위들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발현 빈도가 높은, 활용 빈도가 높은 역량들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 직업기초 능력이 10개가 있지만 각각의 능력 단위에서 가장 발현 빈도가 높은, 활용 빈도가 높은 직업기초 능력을 빅5, 빅6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을 해서 교육 과정에 컨텐츠를 구성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채용 장면에서 이 직무에 종사해야 될 이 능력 단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평가하면 좋을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착안을 해서 접근해 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NCS 세 분류가 갖고 있는 특징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NCS에 대한 정의문을 읽어드릴 때 이러한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결과물이 NCS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의 직무 밑에는 8개에서 12개 정도의 능력 단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능력 단위를 우리가 평상시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고 한다? 업무라고 그런다. 일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능력 단위가 8개에서 12개가 있다면 자, 우리의 작업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 능력 단위를요. 한 사람이 모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일 직무에 동시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이 능력 단위를 업무 분장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 분장을 할 때는 어떤 접근을 하시게 되시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라든가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자, 쉬운 업무와 어려운 업무를 분류를 해서 고경력자,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맡아야 될 업무, 그리고 저경력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맡아야 될 업무. 자, 이렇게 역할 분장이 이루어지게 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능력 단위가 8개에서 12개라면 사실 이것들은 비슷한 난이도에 비슷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저마다 어떻다? 차별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NCS는 이러한 현실적인 특성을, 직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능력 단위들을 비교를 해 난이도가 어려운 능력 단위,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능력 단위, 낮은 난이도의 저숙련을 요구하는 능력 단위, 이렇게 수준 체계를 부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보실까요? 조금 전 기획이라는 업무를 탐색하기 위해 저희들이 들어왔었던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하단으로 내려오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NCS 능력단이라는 명칭으로 경영기획이라는 직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능력단위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단위명 옆에 수준이라는 이름으로 수가 부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CS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에는 수준 체계가 부여되어 있다. NCS는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의 수준 체계는요,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즉 낮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난이도가 낮으며 숙련도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NCS에서 규명해 놓은 능력 단위별로 이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1수준부터 8수준이라고 하는 수준은 기업의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직책이라는 것과 연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NCS가 태동할 때부터 고려되어 왔었던 NCS의 활용 장면, 바로 자격 장면을 고려했을 때는 실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들이 각각의 수준과 연계되어 어떻게 운영되어질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격들이요,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NCS 기반의 자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필검사 위주의 평가에서
실제로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비한 사람에게 자격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자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신의 기업에서 자격을 관리해 줘야 되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NCS의 수준 체계와 국가 자격이 어떻게 연동되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NQF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산업 현장에 노동 인력을 배출해주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현재 이 초대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능 특성화 대학의 경우에 NCS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육을 운영할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NC의 수준 체계라는 것에 연동을 해서 그들의 각 과정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학위라는 것, 이 학위라는 우리의 교육 경험을 인정해주는 객관적인 지표인 이 학위가 NCS의 수준 체계와 어떻게 연동되어 관리되게 되는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저희가 채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을 확보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학위와 연동되어 어떻게 매칭되어져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어떤 구직자들에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NCS의 수준 체계가 직책 그리고 학위와 연동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직무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시를 참고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CS 세 분류의 구성 요소 세 번째는 활용 패키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NCS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인사에서 다루게 되는 다양한 이슈에 쓸 수 있는 도구들로 바꾸어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활용 패키지입니다. 실제 어떠한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 쪽으로 화면을 좀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화면에서 저희들은 NCS 세 분류의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하단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능력 단위를 지나 조금 더 내려가 보면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활용 패키지라고 하는 메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활용 패키지는 인사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과제들, 과업들, 이슈들 바로 여기에 쓸 수 있도록 NCS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가공하여 양식이나 도구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요. 평생 경력 개발 경로 그리고 교육 훈련에서 쓸 수 있는 훈련 기준 그리고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사 담당자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지 인사 담당자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NCS 학습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기업 현장에서 특정 직무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역량을 개발하고자 학습을 할 때 이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여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예시되지 못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자, 저와 함께 NCS 학습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학습 모듈에 첨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있는 PDF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능력 단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창이 열릴 겁니다. 자, 활용 대상에 있는 버튼 중에 임의의 버튼을 하나 누르신 후 하단에 있는 동의함이라고 하는 버튼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될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 NCS 학습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 90페이지의 레포트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레포트에는요, 제가 지금 선택했던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능력 단위에 대해 이 능력 단위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내용들이 수행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이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습 모듈의 정보를 이용을 한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거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JT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현장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의 활용 방법 권고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현장에서 인력을 배치할 때 승진이나 혹은 직무 전환을 시켰을 때 전임자에게 업무를 도제식으로 배워야 되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NCS 학습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이전 직무 담당자에게 도제식으로 업무를 배우지 않아도 지금 내가 새롭게 맡게 된 능력 단위 그 업무에 대한 수행 정보들을 바로 지금 이 자료들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께서는 승진, 배치 혹은 직무 전환과 같은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 직무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NCS 세분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세분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세분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기본 과정에서는 직무기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예시를 드려볼까 합니다. 직무기술서란, 특히 NCS에서 얘기하는 직무기술서란 해당 직무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 주요 책임, 그리고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직무에서 어떤 수행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직무들을 명료하게 규명해 놓은 것이 직무기술서입니다. 이 직무기술서가 잘 갖추어져 있을 때에 인사 업무에서 직무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을 해 지금까지 예시드렸던 내용들에 기반을 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에서는요, 직무기술서를 능력 단위별로 개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단위 어떤 개념인지 기억나시죠? NCS 세분류, 즉 직무라고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탐색하게 되면 각각의 직무에 8개에서 12개 정도의 능력 단위가 등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능력 단위가 무엇이라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업무, 과업, 일이라는 개념이죠. 산업 현장에서는 이 능력 단위별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CS에서는요, 직무기술서를 능력 단위별로 생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능력 단위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죠? ncs.go.kr이라고 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늘 제가 예시해 드린 것처럼 정보를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레포트를 탐색하셨다면 이 정보들을 이용해 직무기술서의 양식에 맞춰 이 정보들을 가름에 넣으시게 되면 직무기술서의 개발이 완료되게 됩니다. 직무기술서에는요, 직무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 직무의 주요 업무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규명을 요구합니다. 자, 좌단에 보이시는 능력 단위 세부 내용에서 분류번호와 능력 단위 명칭이 직무 기본 정보의 분류번호와 능력 단위의 정보에 해당되게 되고요. 능력 단위별 세부 내용의 능력 단위 정의가 직무 기술서의 직무 목적을 기술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능력 단위별 세부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능력 단위 요소들은
직무기술서의 주요 업무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고요.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별로 제시되어져 있는 수행 준거는 직무기술서의 주요 업무들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NCS 기반의 직무기술서에서는 직무 내용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능력 단위별 세부 내용에서 지식기술 태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바로 직무 수행 요건의 지식기술 태도 그리고 자격과 관련된 부분의 정보로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NCS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NCS는 수준 체계별로 정리된 정보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을 추가했었죠. 8개에서 12개 정도의 능력 단위들이 업무 분장의 관점에 봤을 때 난이도라든가 요구하는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 착안을 해서 1수준부터 8수준까지의 수준 체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착안한다라고 하면 특정 능력 단위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개발함에 있어 이 능력 단위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직무 경험이 필요할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준 체계를 이용을 해 특정 능력 단위의 직무기술서에 이러한 능력 단위를 수행하는데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직무 경험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수준별 숙련이 요구되는 기간들을 고려를 해 해당 능력 단위에 필요한 숙련 기간 또한 분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NCS 기반의 직무기술서 개발 방법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ncs.go.kr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화면에 하단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활용 패키지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활용 패키지에 경력 개발 경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보기 부분에 이미지를 이용을 해 클릭을 하시면 오늘 저희가 탐색했었던 경영기획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개발되어져 있는 직무기술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NCS 기반의 직무기술서 개발 방법과 함께 지금 예시해드리는 이 직무기술서들을 함께 활용을 하신다면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NCS 기반 기업활용 컨설팅을 위한 교육과정, 기본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나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었을 듯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NCS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NCS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한 준비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했었던 이 정보가 현장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저는 기본 과정에 이어서 활용 과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